반갑습니다. 구름책방입니다. 두왕국 연대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정세는 미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통치 후반부 민심의 이탈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대규모 건축 사업들을 감당하느라 힘에 부쳤고 자신들을 구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왕의 죽음은 그런 기대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죽은 뒤에 당연히 왕국의 왕위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솔로몬에게 르호보암만 유일한 아들이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솔로몬의 다른 아들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 왕국의 안전과 번영을 꾀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 명의 자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형제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1270년부터 1974년까지 7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왕조인데요.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이 왕조의 후반기 황제였던 셀라시에라는 사람은 6.25 때 우리나라의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당시에 파견했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얼마 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고 6.25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도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하네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싸우고 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무튼 이 왕조의 이름이 왜 솔로몬 왕조냐 하면 이 왕조를 처음 세웠던 예쿠노 암나크 황제가 자신이 오래전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메넬리크 1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만난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솔로몬이 그 아이를 유대식으로 가르쳤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비밀리에 언약궤를 넘겨주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정교의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한 번도 사진 같은 것으로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메넬리크라는 인물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르호보암의 왕이 경쟁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반쯤 전설 정도로 생각하면 충분하겠죠.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 시대에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가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의 아들들에게는 형제들 못지않은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다는 솔로몬의 동복 형제들이었고 그 외에도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죠.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였고 그에 앞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도 아들이 있었을 거고요. 이들은 충분히 왕위 계승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실 내부적인 경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인준이라는 겁니다. 왕위 계승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무슨 백성들의 인준 허락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왕정 시대 그 초기에는 아직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건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섬기다가 나온 후에 자체적인 군사력을 길러서 일종의 군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침입과 약탈을 걱정하던 유다지파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자신들의 보호자, 일종의 보안관으로 삼았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쪽 지파들에서는 사울이 다윗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으면서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유다 지파에서 보안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던 다윗을 북쪽 지파들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다윗은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역할을 꽤 잘 수행합니다. 그는 유능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에 있었던 여러 전쟁들에서 다윗은 거의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덕분에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의 왕위 계승이 다윗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아들도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 말기에는 다윗의 후반기와는 분위기가 아예 달랐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래전에 다윗 가문과 맺었던 계약을 무조건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왕위 계승자였던 르호보암에게 이런 상황은 서둘러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죠.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갑니다. 북쪽 지파들의 대표자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는 백성들의 인준을 받고 왕으로 즉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왕위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만났던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꽤 중요한 도시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유언으로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특별히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땅은 야곱이 직접 무략으로 탈취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후에 실제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배정되었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가나안의 주요 영역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사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지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개인 병력을 동원해서 점령한 개인 소유의 성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위치해 있었죠. 북쪽 지파들로서는 여러모로 불편했을 겁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에 그들에게 더 가깝고 친밀했던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소환합니다. 어쩌면 이 조치부터 르호보암의 기분은 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총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르호보암이 즉위할 당시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르호보암은 어린 시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해 버린 겁니다. 그런 르호보암에게 왕이 되고 싶으면 와서 인준을 받으라니 이게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요. 세겜에 도착한 르호보암 앞에 서 있는 건 돌아온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죠. 이 세겜 회동에서 거의 동년배였을 이 두 사내가 주고받은 회담의 내용이 간략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강도 높은 조치들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핵심은 노역과 세금이었죠. 근데 이제 막 왕위에 오르기 직전인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같은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40살이 넘었으면 어린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분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왕이 그러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라도 그런 왕의 폭주를 막으면 되는데 이 새로운 왕위 계승자는 신하들의 노련한 정치적 조언을 주저함이나 겁쟁이들의 변명쯤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조언자들의 무모함을 용기로 착각합니다. 물론 르호보암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르는데 시작부터 백성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왕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건 백성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왕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시행될 수도 있었던 건데 순서가 이렇게 돼버리면 영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만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41살의 르호보암은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단호하게 여로보암의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무릎을 꿇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도리어 위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회담이 결렬돼 버린 거죠.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던 세겜 회담의 이 합의 결렬로 끝나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북쪽 지파 백성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의 강도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이 큰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발적인 충돌도 한 차례 벌어집니다. 사실 아직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냈던 아도람이라는 인물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사건에 여로보암이 개입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로보암은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당장의 회담이 결렬되었더라도 언제든 북쪽 지파들과 르호보암 사이에 다시 협상이 재개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또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력 혹은 폭력 충돌입니다. 폭력이라는 게 일단 시작이 되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서로에 대해 적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혼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죠.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